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약 7개월 이상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들 지루하셨을 겁니다. 여기 그 일이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계절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들었는데도 마음 놓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은데 오늘은 잠시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단풍을 좀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은 서비스업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영위하고 계시는 건물관리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드리는 서비스업 안전관리에 들어있는 자료는 고용노동부가 작년도 2019년도 기준으로 통계치가 나왔던 숫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왜 필요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산업재해라는 것은 재해를 당한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불행을 안겨주고 또 기업이나 국가의 인명손실과 또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보건관리라는 것을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라는 건 뭐냐?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안전보건관리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가면서 안전보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발생한 재해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하루 평균 246명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발생한 사망자는 약 5명 정도였습니다. 밑에서 표에서 보시면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1년 동안의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재해율인데요. 재해율이 작년도에 0.46이었습니다. 전체 국가 전체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비슷한 수준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2018년도 0.51이었으니까 요거보다는 0.05 정도가 조금 낮아진 건 사실이죠. 근데 쭉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사고는 비슷하게 발생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산업안전보건관리가 힘들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발생하니까 국가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11년도에 서비스업 재해를 줄여보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서비스업 재해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재해 통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난 1월 달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1월 15일에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일명 김용균법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15일부로 전면 개정을 하고 2020년 금년 1월 16일부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한 지 약 10개월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5조 및 6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과 관련이 있는 근로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6조를 좀 살펴보면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조치사항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안전화 같은 보호구를 꼭 착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근로자 의무에 들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되고 근로자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떤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그걸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받아야 되는 안전보건교육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정기교육입니다. 정기교육은 얼마만큼 받아야 되느냐? 분기 6시간 받아야 된다 그랬죠. 분기 6시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꺼번에 받을 수 없으니까 그거를 분할해서 한 달에 2시간씩 대부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교육은 한 달에 2시간씩 누구나 받아야 됩니다. 각 사업장에 계시는 총괄장부터 시작해서 아래에 있는 일반 작업자까지 모두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느냐면 관리감독자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총괄장님이나 또는 파트장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관리감독자는 1년에 연간 16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16시간을 받지 않으면 관리감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16시간 받는 중에서 작년도부터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온라인 교육으로 8시간 그리고 집체 교육으로 8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감독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는 의무적으로 연간 16시간을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의 자격도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채용시 교육이 있다 그랬어요. 새로운 사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 채용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몇 시간을 받아야 되느냐? 8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시간. 8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이 8시간을 모두 모여가지고 집체교육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교육 방법은 다양합니다. 집체교육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현장에서 소위 OJT라 그러죠. 현장 직무교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8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작업내용 변경 교육이 있습니다. 작업내용 변경 교육은 2시간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A조가 B조 되고 B조가 C조 되는 것은 작업내용 변경이 아닙니다. 그건 해당이 없고요. 전기 파트에서 기계 파트로 넘어간다든지 또는 건축 파트 근무하는 사람이 전기 파트로 옮긴다든지 그럴 때 그것을 작업내용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뭐가 있냐면 특별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별교육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가? 16시간 이상 받아야 됩니다. 16시간. 그런데 이 특별교육은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닙니다. 해당되는 작업자만 받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 가면 이 특별교육 대상 그 작업이 약 40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40개에 해당되는 작업자는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2시간인 경우에는 2시간 정도는 처음에 이제 입사할 때 받고요. 나머지 12시간은 이제 근무하는 중에 3개월 이내에 받기만 하면 됩니다. 3개월 이내. 제가 지난번에 각 사업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 특별교육이 시행된 사업장도 있고 어떤 사업장은 안 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교육은 대상자가 꼭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각 사업장에서는 이거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게 뭐냐 그러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누구냐?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건설기계 운전사 또는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또는 대리운전기사 또는 보험영업사원, 이 사람들이 이제는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얘기합니다. 뭐 뉴스에서 특고 이렇게 많이 나왔었죠. 그 사람들은 별도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최초 노무 제공 시에, 그러니까 처음 계약을 할 때 2시간을 받아야 되고요. 처음 계약을 할 때. 그 다음에 또 특별교육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16시간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8시간 이상을 받는데 이것도 3개월 이내에 12시간 정도를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에게는 보호구 지급하고 착용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작업 중에 혹시라도 입을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해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 내 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가 보호구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산업안전보험법의 5조 6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 또는 마스크 종류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 이런 보호구는 꼭 작업 중에는 착용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서비스업에서는 어떤 보호구가 있느냐 그러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또는 배임 방지 장갑이에요. 그러니까 저 음식 숙박업 같은 데에서는 이 칼을 취급하는 일을 하거든요. 이런 데서는 또 이런 보호구도 있습니다. 또는 미끄럼 방지 장화 이런 것도 대상 보호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는 정기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이죠. 정기 건강진단이 누구나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산업안전보험법 12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뭘 받느냐? 일반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착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 근로자 건강진단은요 매년 받는 겁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건강진단 시스템 중에 뭐가 있느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짝수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에, 홀수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에 건강진단을 받아라 하니까 그거는 다 잘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홀수년에 태어난 사람이 짝수년도에는 안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근로자는 매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꼭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가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건강진단 통보를 받으신 분도 있겠는데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통보가 옵니다. 오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일반 건강진단은 1년에 한 번씩 받는다. 1년에 한 번씩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놓치시면 건강진단 안 받은 걸로 해서 나중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서비스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업이라는 건 뭐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분류상에 제조업, 건설업, 광업, 임업, 농업 같은 것을 제외한 뭐 금융보험이라든지 전기가스 상수업이라든지 또는 운수창고업이라든지 또는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그 다음에 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이런 것들을 대부분 뭐라고 하느냐? 서비스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서비스업을 좀 더 살펴보면 작년도 통계로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몇 개 있느냐? 182만 개가 있습니다. 182만 개면 전체 사업장의 71.1%입니다. 거의 3분의 2 이상이 서비스업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182만 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숫자가 얼마냐?
1114만 명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60.3%가 서비스업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0.3%의 근로자, 그 다음에 점유율은 71.1%, 제조업은 21.9%, 15%, 그 다음에 건설업, 기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업이 이렇게 여러 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업종이 7가지가 있습니다. 이 7개 업종에 대해서는 예방활동이 더욱 중요하게 됐습니다. 어떤 업종이냐 보시면 음식 숙박업, 식당이나 호텔 이런 음식 숙박업이죠. 그 다음에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그 다음에 건물 등의 종합관리 사업, 그리고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요즘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고 계시는 요양원, 요양병원,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 그리고 사업서비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여기도 많죠. 예를 들면 건물 청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 이제부터 서비스업에서 그 사고성 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주가 지켜야 될 사항,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뭐냐, 넘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교육할 때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나는 사고가 넘어짐입니다. 넘어짐. 우리가 한자로는 전도라고 말하죠. 넘어짐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이 넘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타일을 깐다든지 또는 그 계단의 끝에 넌슬립 테이프 같은 테이프도 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단이나 복도 이런 데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고 정리정돈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규칙에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계단에는 반드시 안전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닥에 만약에 물기나 기름기 등이 떨어져 있다면 즉시 제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는 안전화나 장화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넘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떨어짐 재해, 추락이라고 그러죠.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떨어질 만한 장소가 있다면 거기에 안전난간을 꼭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해야 되고 그 통로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떨어짐 사고에서 가장 많이 나는 사고가 뭐냐면 이 사다리 사고예요. 사다리에 대해서는 작년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다리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사다리 작업할 때는 이 밑에 트리포드를 전부 부착시킨 사다리를 써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 하나 더 있었죠. 뭐예요? 사다리 작업할 때는 반드시 2인 1조가 해야 된다.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2인 1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이런 데에서는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안전난간이나 덮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고 그 안전난간이나 덮개는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진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모양만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재해가 있느냐? 끼임재해입니다. 끼임재해인데 이거는 주로 어디에 많이 발생하냐면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또는 출입문, 비상계단이나 또는 복도와 실내를 구분하는 출입문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작업 중, 점검 중이라는 표찰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끼임재해를 예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점검 중이라는 표찰을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면 부딪힘입니다. 부딪힘이나 또는
교통재해 예방인데 이거는 주로 어디서 많이 발생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을 여닫는데 안에서 문을 열었는데 복도 쪽으로 문이 열리게 돼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히겠죠. 그런데 또는 통로의 바닥면이 좀 이렇게 울퉁불퉁 굴곡이 져 있는데 이런 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예를 들면 지게차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데 차량 운반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각 재해별, 그러니까 넘어짐, 떨어짐, 끼임 또는 부딪힘, 이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관리적 사항으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먼저 재해 발생이 우려된다면 또는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에 위험한 장소가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해야 되고 근로자는 그 안전보건 표지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을 꼭 해야 된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모, 안전화 같은 보호구를 꼭 지급하고 그 다음에 착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근로자는 또 뭘 지켜야 되는가? 조금 전에는 사업주가 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근로자가 지켜야 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6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이런 것들을 착용해야 된다. 즉 보호구 착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규칙 32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설비에 혹시 설치되어 있던 방호장치가 있다면 그거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할 수 없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업장에서 그 돌아가는 기계가 뭐가 있냐면 환풍기 또는 펌프 종류 이런 데는 그 벨트나 체인 쪽에 전부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펌프도 연결 부위에는 반드시 이렇게 커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어 있다면 그 방호 조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단이나 통로를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건 물건 운반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근로자가 지켜야 될 사항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업은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뭐냐? 건물 등의 종합관리 사업,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업무 내용은 뭐냐? 빌딩이나 아파트나 또는 상가 이렇게 집합 건물 내에서 청소나 보일러, 그와 같은 전기 이런 설비 운전, 유지 보수 업무를 하는 것이 건물 등의 종합관리 사업입니다. 이 건물 등의 종합관리 사업에서 많이 나는 재해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넘어짐, 떨어짐 재해가 두 가지가 전체의 60.8%가 납니다. 이 넘어짐, 떨어짐 재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게 뭐냐? 근로자의 고령화입니다. 근로자의 고령화가 이런 재해를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넘어짐 사고는 1762명, 전체 사고의 46.1%, 거의 반 가깝대죠. 이게 넘어짐 사고입니다. 넘어짐 사고의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통로상에 장애물이 있었거나 또는 물기나 기름기가 있는 것을 치우지 않았거나 이런 데서 많이 납니다. 이게 넘어짐입니다. 이거 제가 설명할 때 또는 강의할 때 여러 번 들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고령화라고 했죠.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고령화가 뭐냐 그러면 우리 옛날에 어른들 말씀에 나이가 들면 다리에 힘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이 넘어짐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떨어짐입니다. 추락. 이거 작년도에 몇 건 났느냐? 562건 났습니다. 전체 사고의 14.7%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떨어짐 사고는 넘어짐 사고와 비교해서 뭐가 문제냐? 사망자가 많이 나옵니다. 넘어짐에서는 사망자가 그리 많이 안 나오지만 떨어짐은 거의 사망자가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부딪힘 221명입니다. 5.8%. 그 다음에 절단, 배임, 찔림, 그리고 무리한 동작, 기타에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3,824건의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건물관리업에서 그런 겁니다. 3,824건, 이거 한 번 나눠보시면 하루에 10건 이상 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요 작업별 사망재해가 있었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기계식 주차장치를 사용하는 데서 나오는 사망재해입니다. 주로 그 기계식 주차장 안에서 그 좁은 공간 이런 데서 나온 거죠. 이건 아마 우리 사업장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승강기 작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강기 그 수리 또는 뭐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떨어지거나 피트내로 떨어지거나 이런 재해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완전한 개구부 덮개. 이건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사업장에 비트나 또는 매놀 같은데 뚜껑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뚜껑도 세월이 많이 가다 보니까 녹슬고 삭아서 위험한 지경에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져서 사망하는 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동식 사다리 작업.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다리 작업하면서 떨어져서 사망한 사례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동식 사다리 작업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다리를 고정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트리포드라고 그랬죠. 고정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2인 1조 작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좀 구체적으로 다 지금 오늘 설명하긴 그런데 높이에 따라서 1.2m, 2m, 3.5m에서 높이에 따라서 2m 이상, 3.5m 이상은 사다리의 맨 위 상단에 올라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조건에 작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조건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2인 1조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 작업 시 차량과의 접촉도 있는데 청소 작업 시에는 차량 접촉뿐만 아니라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사망재해가 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통행 및 청소 작업 이겁니다. 바로 계단 통행하면서도 물건 들고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또는 바닥 청소, 물 청소하다가 넘어져서 참 그때 사망하는 사고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물관리업에서 주요 작업별 사망재해는 주로 이런 작업에서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발생하는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보호구가 지급이 되면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하는 고소 작업을 하러 올라갈 때 안전모를 안 썼다, 안전대를 안 했다, 이거는 상상 이하로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했다면 그건 사망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구는 꼭 착용을 해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호장치는 절대 해제하지 말고 만약에 방호장치가 조금 이상이 있다면 즉시 관리감독자나 총괄장한테 보고해서 조치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작업 전에는 항상 현장 정리정돈하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청소하는 것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이 깨끗하면 사고 날 일 없습니다. 물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착용하고 계시는 작업복, 복장, 이 복장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만약에 회전체, 그 벨트나 또는 기어 같은데, 체인 같은데 돌아가는 데 갔다가는 거기에 물려서 넘어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장 점검도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나 설비를 취급할 때는 반드시 거기 정해진 안전수칙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걸 꼭 지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붙어 있는 경고표지 또는 안전수칙의 그런 내용들을 꼭 알고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안전수칙이라고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거 우습게 알고 안 지키시면 안 됩니다.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가, 회사가 뭐 이거 잘라고 정해놓은 게 있다면 꼭 지키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재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넘어짐 사고입니다. 어느 사업장에 야간 근무자가 야간 순찰을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원인은 뭐냐? 원인은 신발과 복장의 작업 불량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단순 작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신발, 여러분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뒤축을 구겨 신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고요. 가끔 슬리퍼를 신고 근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순찰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조명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적절한 조명 확보를 못해서 앞을 확인을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게 돼 있죠.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 대책은 뭐냐? 금방 말씀드린 걸 거꾸로 보시면 돼요. 신발과 같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조명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전등을 꼭 휴대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사업장에 따라서는 야간에는 대부분 전등을 오프시키죠. 전기 절약으로 해서 전등을 오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다니면서 일일이 켜고 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용 전등을 꼭 확인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떨어짐 사고. 이것은 뭐냐면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 주차장 청소를 하는데 여기에 이 개구부 아마 맨홀인 것 같죠? 맨홀이 열려있는 데를 확인을 못하고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망했어요. 이런 사고는 정말 많이 납니다. 여러분 이 사고 맨홀에 떨어져 발생한 사고 기억나시죠? 몇 년 전에 저 경기도 판교에서 있었던 거. 그런 사고가 났거든요. 근데 이 사고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 개구부가 열려 있었다는 거죠. 열려 있을 때는 물론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작업을 한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 열려만 있었지 여기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충분한 조치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입을 금지한다든지 뭔가 표지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개구부 작업을 작업 당시에 끝나지 않아서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충분한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안전조치는 바로 안전난간 또는 위험 표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끼임 사고예요. 어느 작업장의 작업자가 이와 같은 빈 보관 박스를 운반하기 위해서 충분히 자기 혼자 운반할 수 있었나 봐요. 운반하고 가다가 다른 비품에 여기 손이 낀 거예요. 이런 그림 보시면 이런 작업 사업장에서도 충분히 아마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고의 발생 원인은 뭐냐? 이분이 조금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큰 물체를 운반할 때는 물론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겠죠. 그러면 보조 운반 설비, 뭐 대차라든지 카트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든지 했으면 될 건데 인력으로 무리하게 운반하려고 했던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중량물 취급에 대해서는 매년 제가 한 달 정도는 이 중량물 취급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상반기 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습니다마는 이 중량물 취급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 기회가 있으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동 대차라든지 이런 운반 보조 설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크기와 무게를 먼저 살펴가지고 이게 나 혼자 들고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배임 사고인데요. 이 사고 사례는 뭐냐면 어느 사업장에
경비 근무하는 분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가 거기 통조림 깡통이 있었나 봐요. 통조림 깡통이 보면 끝에가 이렇게 날카롭잖아요. 거기에 손을 베인 거예요. 원인은 뭐냐? 이분이 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 즉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장갑 착용하지 않고 그냥 맨손으로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분리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고려할 게 많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아니면 뭐 집게 같은 그런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을 좀 실시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 쭉 보셨는데 사례를 보시고 이제 그와 같은 사고를 즉 넘어짐이나 또는 떨어짐 또는 끼임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평상시에 스트레칭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스트레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생활 속에서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선 올바른 작업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중량물을 운반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대요. 보셨죠? 물건은 최대한 몸에 밀착시키고 그리고 허리를 편다 그랬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물건을 운반해야지 허리를 구부리고 다리를 펴고 운반하면 허리를 다칠 위험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 두 번째,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또는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는 반드시 2인 1조로 해라. 혼자서 하지 말고 2인 1조로 하면 훨씬 가볍고 안전하죠. 세 번째,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허리를 곧게 펴서 작업을 한다. 곧게 펴고 그리고 가끔 이 작업을 중단하고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는 중에 오랫동안 2시간, 3시간 이렇게 오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자세를 한쪽 방향으로만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자세를 바꿔가면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그 손잡이를 오른손에만 잡고 있어 가는 건 안 좋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오른손에도 잡았다가 왼손에도 잡았다가 이렇게 자세를 주기적으로 바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스트레칭을 틈틈이 해라. 특히 어떤 게 필요하냐? 허리 근력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제가 요통 예방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허리 근육 강화는 정말 필요합니다. 나중에 허리 근육이 없으면은요, 나이가 들어서 고령화가 돼서 허리 근육이 없으면 허리가 아파도 치료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허리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허리에 근육이 없으면 허리 아파도 치료를 못합니다. 이런 올바른 자세, 이거는 지금 보여드린 것뿐만 아니라 지난 상반기 때 보여드린 요통 예방 강의 교재에도 들어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런 자세를, 올바른 자세를 취하신다면 여러분 다칠 위험이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적다는 겁니다.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스트레칭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보세요. 작업하기 전, 작업 전에는 주로 어디를 펴야 되느냐, 어디를 운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 허리, 등, 이게 제일 중요하죠. 허리와 등의 스트레칭을 합니다. 하는 자세는 여기 있고 나중에 이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를 통해서 허리와 등의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근골격계가 오는 가장 첫 번째가 목과 어깨입니다. 목과 어깨. 그래서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정말 필요한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왼손을 접고 오른손을 핀다든지 또는 반대로 이렇게 오른팔을 펴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스트레칭 자세는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강의 끝난 다음에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업 끝난 후에는 어깨와 손목 스트레칭을 하셔야 됩니다. 어깨와 손목 어떻게 하는지 여기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어깨와 손목에 대한 스트레칭을 해서 작업이 끝난 다음에도 풀어줘야 된다. 그게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뭐냐면 어깨를 뻗고 몸통을 굽히는 작업 자세인데, 두 번째는 어떤 자세가 있느냐? 과도하게 몸통을 굽히면서 어깨를 뻗는 작업 자세가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업 전에는 전신 스트레칭입니다.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두 손을 깍지 낀 상태로 머리 위로 올려서 두 팔을 쭉 뻗어서 허리와 어깨를 펴니다. 전신 스트레칭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작업 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가슴과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이 자세와 비슷하죠. 가슴과 어깨 스트레칭을 작업 중에 하고, 작업 후에는 등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요 자세입니다. 두 손을 깍지 끼고 손바닥이 바깥쪽을 향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어깨 높이에서 두 팔을 쭉 뻗어서 머리를 숙이고 그 다음에 무릎을 굽혀주는 이 자세입니다. 이런 스트레칭이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만큼 이런 작업을 하다가 혹시라도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 전, 중, 후 스트레칭은 꼭 필요한 겁니다. 자, 쪼그려 앉는 작업 자세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끔 작업에 따라서는 쪼그려 앉은 작업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때는 작업 전에는 지금 보시는 허리 스트레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중에는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왜? 쪼그려 앉으면 종아리 쪽에 좀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작업 중에는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 후에는 어깨나 허벅지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쪼그려 앉은 작업을 한다 할 경우에는 이런 스트레칭을 작업 전, 중, 후로 해 주십사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몸통을 굽혀서 비트는 작업 자세가 있다면 작업 전에는 허리 돌려주기를 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허리 돌려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중에도 역시 허리 스트레칭을 하는데, 이때는 완전히 좌우로 좀 각이 크게 돌려준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작업 후에는 옆구리 스트레칭을 한다. 이런 스트레칭을 왜 보여드리느냐? 앞에서 보시는 작업에 따라서 이런 자세의 작업을 할 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 전, 중, 후의 스트레칭이 왜 필요하느냐?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스트레칭 자세를 안 하고 그리고 작업에 임하다가는 가끔은 뭐 물건을 들었을 때 갑자기 우두둑 소리가 난다든지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과 그 다음에 준비 운동을 하죠. 그런 게 왜 필요하냐? 격한 운동을 하기 전에 이런 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실전에 들어갔을 때 다치지 않게 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 중에 다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특히 나이가 좀 들어가시는 분들은 몸이 많이 점점 굳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작업 전 이런 스트레칭을 꼭 하는 습관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 허리 얘기를 했는데, 허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통입니다. 요통을 예방하는 체조를 오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통은 가장 중요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 30%가 요통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발병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요통이 오는지, 왜 왔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3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통을 예방하기 위한 체조를 오늘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복근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자에 앉아서 양손을 끼고 하늘 높이 올립니다. 그리고 이 자세를
손바닥이 위로 가게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 자세로 앞으로 뻗는 겁니다. 위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이런 자세를 하고요. 두 번째는 어깨와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자에 앉은 그대로 머리 뒤에서 이렇게 팔꿈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또는 오른쪽을 왼손으로 잡고 이런 거를 자꾸 반복하면서 하는 것이 어깨,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가슴, 어깨, 허리 스트레칭을 합니다. 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이 왼쪽 팔꿈치를 오른손이 잡고 뒤로 당겨서 하는 것인데 팔을 바꿔가면서 하는 거죠. 가슴, 어깨, 허리 스트레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깨와 등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양손을 끼고 어깨를 밀어내는 기분으로 앞으로 쭉 뻗어주고요. 그리고 이때는 머리는 약간 숙여주는 이런 네 번째 동작이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가슴, 어깨,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손은 뒤에서 끼고 그리고 넓게 가슴을 펴주고 또는 어깨를 당기고 이런 자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깨, 허리, 다리 스트레칭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던 의자를 이용해서 양발을 넓게 벌리고 그리고 의자에 양손을 짚고 그 다음에 앞으로 숙여주는 이런 자세를 합니다. 허리를 쭉 펴는 자세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어깨, 허리, 다리 스트레칭입니다. 여기 보시면 양발을 교체해 가지고 이렇게 편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바닥에, 우리 여러분들 아마 헬스클럽이라는 운동할 때 이런 자세를 많이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도 역시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그러면 양발을 어깨 높이로 벌린 후에 팔을 등으로 보내서 깍지를 끼고 이렇게 하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뭐냐? 무릎, 다리 스트레칭입니다. 양발을 뻗어서 허리를 곧게 펴고 그리고 무릎을 굽힙니다. 이 자세도 뭐 여러분들 운동할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와 같이 작업 전에 이런 스트레칭을 한다면 요통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다음 달부터 동절기, 겨울철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우리가 운동하는 기회가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아이고 추우니까 대충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운동하는 시간이 줄을 텐데, 혹시 실내에서라도 이런 스트레칭을 주기적으로 또는 때때로 실시해 가지고 내 몸이 유연성을 길러줄 수 있도록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스트레칭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에 임한다면 여러분 다칠 위험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운동선수가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예비운동, 준비운동 하는 이유가 뭐냐? 다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작업하기 전에 이런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서 작업에 임한 다음에 한 후에 작업에 임한다면 다칠 위험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겨울 되면서 이게 꼭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10월이 이번 주만 지나면 11월이 되는데, 11월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겨울철로 접어들어갑니다. 겨울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관리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재해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 되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할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죠. 뭐 화재 예방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 전부 주의를 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10월달 준비한 교육 서비스업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